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5장 정보통신윤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보기 전에요. 일단 윤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터넷에서 왜 새삼스럽게 윤리가 문제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칠판을 보도록 하죠. 우리가 윤리란 용어를 사용을 하죠. 여러분 윤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윤리가 윤리는 뭐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데요. 사람이 혼자 산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혼자 무인도에 산다 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혼자 무인도에 사는 사람도 윤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을 말씀드리면 짐작하시는 대로 혼자 무인도에 사는 사람은 윤리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윤리뿐만이 아니라 뭐 법이니 뭐 도덕이니 비슷한 용어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죠. 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는 이야기는 모여서 산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모여서. 여러 사람하고 모여 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죠. 무인도에서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고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게 되죠. 그렇죠? 더불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윤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윤리는 뭡니까? 혼자 살 적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 적에는 공동생활을 할 적에는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혼자 살 적엔 필요 없는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 필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피해를 주지 말자 하는 것이 윤리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보통신윤리가 이번 장의 제목인데요. 정보통신윤리. 우리가 정보통신윤리란 말 대신에 이게 인터넷윤리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은 정보통신이란 것이 윤리학, 인터넷하고 동의어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인터넷이란 기술이 워낙 빠르고 넓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보통신하고 동의어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윤리 문제도요, 정보통신 윤리라고 부르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인터넷 윤리라고 부르는 부분이나 뭐 같은 내용이다 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윤리라는 것이 인터넷 윤리 혹은 정보통신 윤리라고 앞에 이제 수식을 달았는데, 그럼 이건 뭐냐? 사람이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살죠. 공동생활 한다는 이야기는. 그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런데 이 관계는 무엇에 의해서 형성됩니까? 이 관계에서는 결국은 다른 사람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하고 뭐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학교에 와서 뭐 친구들하고 만나고 교수님 강의 듣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류가 태어나 가지고 옛날 뭐 농업을 위주로 살던 농경사회가 있고요. 그죠? 농경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사회가 오고, 그 다음에 정보사회가 와서요. 우리는 지금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정보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인류 사회가 발전해 가는데 윤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내가 만나고 사는 사람의 숫자가, 내가 만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사는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렇죠?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농경사회에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요, 뭐 논이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하다가 동네 사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정보도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뭐 집에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자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이게 무슨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이제 윤리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배려해야 될 대상이 소수죠. 그렇죠? 소수입니다. 소수고, 이제 다르게 보면은 내가 비윤리적으로 행위를 했을 적에 피해를 미치는 사람의 범위가 굉장히 소수란 이야기죠. 이제 그런 세상에서는 내가, 야, 누구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내가 누가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한 얘기를 듣는 사람이 우리 마을 사람이 다 모여서 들었다 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10명, 20명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농경사회라고 해서 남을 위한 배려, 윤리가 필요 없느냐? 그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제 산업사회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운반하는 수단, 매체, 미디어가요, 신문, 방송 이런 식으로 확대 발전하면서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요,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가 요만큼이다 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만큼 더 넓어지게 되죠. 확장하게 되죠. 그렇죠? 왜? 만나고 사는 사람이 이만큼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자, 디지털 사회, 인터넷 사회상 정보 사회가 됐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얘기도 많은 사람에게 순식간에 확산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도 사용하실 텐데요. SNS, 예를 들면 뭐 트위터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팔로워가 30만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 내가 누구 나쁜 사람이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라고 내가 트윗을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트윗을 날리면 내가 팔로워가 30만이다 그러면 30만한테 일시에 그 메시지가, 정보가 전달되고, 그 내가 A라는 사람을 비난했으면 A는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30만 명이 A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갖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자, 지금 요렇게 윤리의 범위가 확장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문제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고, 대표적인 게 인터넷이죠. 그렇죠? 등장을 하고, 그런
고급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을 해서 내가 많은 사람하고 일시에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잘못된 행위를 하면, 예를 들면 뭐 A가 훌륭하다, 뭐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A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A가 과거에 무슨 짓을 저질렀다 라고 A한테 흉이 되는 혹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내가 인터넷에 실었다 혹은 뭐 SNS로 퍼뜨렸다 라고 하면 A가 입는 피해는 예전에 대면에서 얼굴 맛보면서, 얼굴 마주보면서 내가 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던 시절보다 어떻게 해요? 피해 범위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내가 어떤 데 장소에 사람을 모아놓고 어떤 얘기를 하면 뭐 10명, 20명이 그 얘기를 들은 경우하고, 내가 파워 트위터리언이 돼가지고 내 팔로워가 30만이다, 100만이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트위터에 무슨 글을 올려서 자, A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A라는 사람이 받게 되는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더 많은 사람이 A를 비난하고 나설 테니까 A가 입는 피해는 그만큼 훨씬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도 윤리가 있었고 옛날에도 윤리가 필요했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우리가 윤리 얘기를 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순식간에 정보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마음을 잘못 먹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남을 모욕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자, 굉장히 큰 상처를 남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라는 것이 본래 남을 배려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예전보다 우리가 몸가짐, 마음가짐, 행동가짐을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런 비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초창기에는 이제 시속 30km 달리는 자동차를 내가 운전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시속 100km 혹은 뭐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뭐 KTX 같은 건 300km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30km짜리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하고요. 내가 300km로 달리는 KTX를 내가 운전한다 라고 가정하면은 어떤 쪽이 더 조심해야 되니까 행동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KTX를 운전할 적에는 시속 300km로 달리기 때문에, 그리고 훨씬 많은 승객을 태우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엄격한 마음가짐으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지 않으면 피해가 엄청나게 되죠. 그렇죠? 인터넷이 바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람을 비난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때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그 다음에 범위가 한정적입니다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이용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몸가짐, 마음가짐, 행동을 옛날 농경사회 사람 혹은 산업사회 사람보다 더 조심스럽게 우리가 행동하지만은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엄격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언제?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윤리, 정보통신 윤리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본이 되는 것은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염두에 두어야 돼요. 한 가지 얘기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인터넷이라는 것이 매체,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디어라는 것은 정보를 저장하거나 만들거나 운송하거나 하는 수단을 우리는 미디어라고 부르죠. 그렇죠?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미디어는 신문이나 이제 방송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미디어였죠. 언제까지?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 신문이나 방송 같은 고전적인 미디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터넷이란 미디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신문이나 방송 같은 미디어는요, 매체는 자, 결국은 어떤 메시지를 생산해서 이용자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생산해 가지고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매체, 미디어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인터넷이란 미디어나 그 다음에 신문, 방송이란 미디어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봐서 신문, 방송이란 미디어는 정보를 확산시키는 면에 있어서 인터넷보다 훨씬 좀 뒤지죠. 그렇죠? 물론 이제 신문은 신문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이 방송은 방송 나름대로 각각 특징이 있죠. 인터넷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은 종전의 신문이나 방송이 갖고 있던 미디어로서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인터넷은 모두 가지고 있죠. 그죠? 모두 가지고 있어요. 모두 가지고 있고, 모두라는 게 이제 뭐 기록성, 그 다음에 즉시성,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신문은 기록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방송은 리얼타임, 즉시성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은 어떻게 해요? 신문의 기록성, 그 다음에 방송의 즉시성을 다 가지고 있죠. 좋은 점으로. 그리고 또 무한한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죠. 그죠?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강력한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검색 기능. 그래서요, 인터넷은 인류 역사상 사람이 만들어낸 어떠한 매체보다 가장 강력한 매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정보의 확산 속도란 면에서 그렇고요. 이제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메시지의 품질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메시지의 품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메시지가 갖고 있는 내용이 퀄리티가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메시지를 생산을 해서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달을 하면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그 메시지에 의존해서 어떤 행동을 하죠.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해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메시지가 퀄리티가 담보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메시지로 인해서, 그 정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파워 블로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제품을 써봤더니 굉장히 좋더라 라고 블로그에 올리면은요, 그 블로거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내가 믿고 따르는 저 블로거가 이 제품이 좋다고 하니 뭐 값이 좀 비싸더라도 내가 저 제품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이 공동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몇만 명이서 비용을 이제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블로깅 한 내용이 정직하지 못했다 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블로그의 메시지의 퀄리티를, 질을 믿고, 그리고 블로거가 추천한 제품을 구입한 사람은 그냥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은 정보,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아까 예를 든 대로 A가 사실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A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A란 물건이 별 볼 일 없는 물건인데 A라는 물건이 좋다, 그런 정보를 생산해 가지고 남한테 전달함으로써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보는 항상 어떻게 해요? 품질이 보장되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돼요. 장치가. 이제 그런
장치란 측면에서 종전에 신문 방송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신문이나 방송이라는 것은요. 신문이나 방송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신문이나 방송 이제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자가 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뭐 신문 기자가 방송 기자가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잘 아시는 대로 뭐 이게 저기 합격점이 굉장히 높은 학과에 뭐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점도 잘 따고 그 다음에 또 뭐 공부를 뭐 많이 해야지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이게 방송이나 신문사의 기자가 될 수가 있죠. 그 기자 합격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의 수준이 일정 정도 보장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장된다는 얘기고 이제 그런 기자가 신문사에 들어가면 또 훈련을 받습니다. 선배 기자로부터. 그리고요,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기사를 작성할 적에 근거가 되는 참고하기 위해서요, 그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윤리 강령. 이거 공부합니다, 그렇죠? 윤리 강령. Code of Ethics라고 부르는데, Code of Ethics요. 이런 거 공부합니다. 이런 거 공부하고요.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신입 기자가 일면에 머리 기사를 올린다. 이건 뭐 꿈도 못 꿀 수 있는 일이에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아무튼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많은 세월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그렇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기자가 일정 수준을 갖춘 이제 기자가 기사를 쓰고요. 그 기사가 또 두 번, 세 번의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정제 과정. 다른 말로 하면 역과 과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역과 과정. 뭐 필터링 과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필터링 과정을 거쳐요. 이제 그런 다음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기사가 되죠. 그렇죠? 기사가 됩니다. 뭐 9시 뉴스에 기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신문사에 뭐 헤드라인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 기사, 방송 기사는 어떻습니까? 잘 훈련된 사람이 어떤 윤리 강령을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기사를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퍼블리시가 되죠. 그렇죠? 간행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공개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게 어떤 용어를 쓰냐 그러면은 게이트 키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게이트 키핑. 이런 게이트 키핑이라는 장치를 갖고 있어요. 누가? 예전에 고전적인 미디어인 신문 방송은. 그런데요, 이제 인터넷을 보죠. 인터넷은 어떠냐? 인터넷은 이런 게이트키핑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블로그를 개설해서 여러분이 거기다가 글을 올리면요, 그걸로 그냥 고만입니다. 그렇죠? 고만이에요. 따라서 아까 이제 정직하지 못한 블로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블로거가 정직하지 못하면 결국은 생산되는 메시지의 퀄리티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메시지의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신문, 방송, 매체들은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치는데 장치가 있는데 인터넷은 블로그, 토론방, 뭐 카페글, 뭐 댓글,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 이런 거 결국 이제 이거를 개인 미디어라고 부르죠. 그렇죠? 개인 미디어. 왜냐하면 혼자서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이 9시 뉴스 앵커 역할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신문사 기자 역할도 하는 거고요. 그런 아주 막중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인터넷은 게이트키핑 기능이 없다. 따라서 인터넷에 올라온 메시지,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는 어떻게 해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잘 스스로 훈련된 사람이 스스로 이게 역과 과정을 거쳐가지고 글을 올리면 뭐 큰 문제가 없죠, 그렇죠? 없는데 그런 훈련받은 적도 없고 교육받은 적도 없고 별 의식이 없는 사람이 혼자 글을 써서 그냥 올린 게 30만, 50만, 100만한테 그 메시지가 전달됐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퀄리티가, 품질이 보장이 안 돼 있다 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게 되죠. 그렇죠? 매우 크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게 어떤 개인의 혹은 어떤 기관의 혹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반드시 이제 그런 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개인 미디어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죠. 그렇죠?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데 개인 미디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게이트키핑이라고 부르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릿속에 그 장치를 만들어서 메시지를 생산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메시지의 질을, 퀄리티를 보장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인터넷을 이용을 한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 라고 하면 사실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윤리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인터넷을 매체라고 봤을 적에 그 매체가 종전의 매체하고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책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사실 책의 내용은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윤리라고 얘기하면 흔히 뭐 네티켓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매체라는 측면에서 메시지의 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의 품질 보장을 위해서 개인 미디어의 참여자가 충분히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추가하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일반 이용자, 그러니까 글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글을 읽는 사람 있죠. 글을 읽는 사람이 그런 사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뭐가 올라왔다? 그러면 이거 100% 진실이다 라고 믿으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주장, 어떤 메시지 컨텐츠가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을 읽는 사람은 항상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거는 100% 진실이다. 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100%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읽는 사람이 여과를 좀 해서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인터넷 메시지의 퀄리티, 질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올릴 적에 인터넷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트위터리언이 되거나 페이스북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토론방에 참여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할 적에는 항상 그러한 마음가짐. 내가 신문기자는 아니지만 신문기자가 기사를 작성해서 일반인들한테 알려질 때 거치는 게이트키핑이라는 과정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거쳐보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런 글을 읽는 사람은 글을 올리는 사람이 사실은 메시지의 퀄리티를 보장하지는 않으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글을 읽는 사람이 반대로
그런 정제 과정을 스스로 거칠 수 있으면 메시지의 질을 무조건 믿는 그럼으로써 생기는 오류를 좀 예방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얘기는요, 교과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뭐 인터넷 윤리의 개념, 뭐 필요성, 그 다음에 인터넷 사회의 문제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유해 정보라는 거, 그 다음에 중독 문제, 그 다음에 개인정보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안 얘기할 적에요.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는 앞에서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 사기, 인터넷 광고, 스팸 공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터넷의 역기능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대로 네티켓. 그러니까, 네티즌이 지켜야 될 에티켓이란 얘기죠. 그렇죠? 네티즌이 지켜야 될,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시민이 지켜야 할 에티켓. 결국은 기본적으로 내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윤리하고 법은 좀 다릅니다만, 법은 강제성이 있죠. 그렇죠? 이거는 문자 그대로 윤리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요.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고 이제 그래서 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윤리에 관련된 정부기관, 정부 산하기관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런 기관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인터넷 특성 얘기는요,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될 거고요. 뭐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통신 방식이 존재한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특성 중에 한 가지가 익명성이라는 게 있죠. 익명성. 익명성이라는 것이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 익명성이죠. 그렇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남한테 알려지지 않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좋다. 왜? 뭐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런 마음가짐이 인터넷을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가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상스러운 표현이나 메시지를 과장하거나 상대방을 명예를 훼손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마주 보면서 사실은 욕을 잘 못하지만 이게 인터넷을 사이에 두고는요,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실제감이 결여 사회 규범 상실의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죠. 그죠? 내가 아마 모르는 사람이라도요, 얼굴 마주 보면서 상대방을 막 욕하는 것은, 상대방을 막 비난하는 것은 아무나 잘 못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은, 인터넷 상에서는요, 얼굴도 안 보이고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게 손쉽게 그런 그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거를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뭐 인터넷에는 이제 순기능도 있고 좋은 기능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역기능도 있다. 그래서 순기능은 최대한 살려서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역기능은 가능하면 없애가지고 인터넷 세상이 깨끗하고 명랑하고
즐거운 인터넷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엮이는 얘기 남아있죠. 그렇죠? 뭐 불법 침입, 그 다음에 뭐 지적재산권의 침해, 그 다음에 불법적인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의 범람, 뭐 중독, 그 다음에 개인정보 오남용, 언어폭력, 사이버 스토킹 등등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있는데 기본은 그렇습니다. 기본은 결국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한다.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윤리란 말 자체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요. 사람과 사람 사이 결국은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 이외에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혹은 커뮤니케이션,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동물의 세계는 윤리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오로지 어떻게 해요? 공동생활을 하고 언어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인간에게는 반드시 윤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영어로 윤리를 ethic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히라버 에토스에서 온 건데 사회의 풍속과 습관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요, 종전에 이제 뭐 농경사회에도 있던 윤리, 그 다음에 산업사회에도 있던 윤리,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 아바타나 사이버먼이나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이런 것들은요,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없던 문제들인데, 이제 인터넷 세상이 등장하면서 새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종전에도 윤리가 있는데 뭐 인터넷 윤리 뭐 또 따로 만들고 뭐 이게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왜 인터넷 세상에서 윤리가 그렇게 더 중요해졌는지, 그리고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종전에 없던 역기능들이 생겨나서 그런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윤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그 모세 10계명처럼 인터넷 윤리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뭐 아주 간단한 얘기들. 그렇죠? 음란물이나 불건전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함부로 욕설 비방을 하지 않는다. 바이러스나 해킹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잘 보호한다. 우리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이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곳임을 알고 남을 배려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거나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터넷에 너무 빠지지 않고 적당하게 이용한다. 우리는 사이버 생활에 필요한 예절을 익힌다. 우리는 사이버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앞장선다. 사실은 이런 내용만 여러분이 잘 지킬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이런 내용을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이 지킨다라고 하면은요, 인터넷 세상이 시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주 원칙적인 거고 쉬워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인터넷 세상이 늘 말썽이고 시끄럽죠. 그렇죠? 뭐 비슷하게 컴퓨터 윤리 10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도록 하죠. 그 다음에 뭐 네티즌 윤리 강령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정신이 있고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코드 오브 에틱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 오브 컨덕트가 있어요. 이 코드 오브 컨덕트에 해당되는 것이 행동 강령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윤리 강령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전공하시는 사람들은요, ACM에서 만든 윤리 규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프로그래머로서 일을 한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일을 한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지켜야 될 전문가적인 행동 지침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해정보란 얘기가 있는데, 유해정보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아무튼
인터넷 이용자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음란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자살 사이트, 그 다음에 뭐 무기 판매 사이트, 그 다음에 독극물 판매 사이트, 이런 거 다 유해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성희롱, 성폭력 이런 거요. 매매춘. 그 다음에 사행성 사이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정 장소에 찾아가서 도박을 할 수 있었는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도박할 수 있으니까요. 잘못하면 이제 중독에 빠질 수가 있죠. 그렇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사행성 사이트. 그 다음에 뭐 자살 사이트, 폭탄 제조 사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대응 방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크게 봐서요. 기술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주소 기반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기반 방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해한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다라는 걸 확보하고요. 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해주는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주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 기반, 예를 들면 그 컨텐츠에 음란물이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유해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요.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소 기반의 유해 정보 대응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살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이제 차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요. 뭐 불건전 정보를 걸러내는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그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면은 뭐 12세 이하, 뭐 15세 이하,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뭐 19세 이상 이런 식으로요. 그런 것처럼 인터넷의 컨텐츠도 이제 몇 가지 기준 가지고 이렇게 해서요. 등급을 부여를 하고 그 등급에 해당되는 것만 볼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등급을 미리 부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자율등급 서비스 및 또 제3자가 등급을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자율등급 표시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등급을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요. 이제 등급이 매겨지면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그 등급 기준에 맞는 걸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이게 부모들이 브라우저를 설정을 해서요. 그 브라우저에서 일정 등급 넘는 건 뭐 우리 아이들이 보지 마세요 차단하는 이제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YMCA가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방송통신심의위에서 만든 등급 기준이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0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이게 유해한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신고하는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불법 유해 정보 신고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요. 여러분 유해 정보를 만나면 신고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죠. 여기 뭐 신고 양식도 있네요. 신고 양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파랑새는 거 이제 유해 정보 신고하는 사이트죠. 그렇죠? 중독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독.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죠. 그렇죠? 인터넷도 뭐 게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이 통신하는 거 이런 중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중독 조심해야 되고요. 그죠? 조심해야 되고 이제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 중독, 여기 통신 중독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독 예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방법이 있는데 여기 몇 가지 요령이 있고요. 그 인터넷 중독
예방을 전문으로 하는 게 예방 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혹시 중독 아닌가 뭐 의심이 된다든지 중독으로 판단돼서 이거 치료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요 여기 이제 이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중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문제가 있죠. 그렇죠? 개인정보가 사실 개인정보가 알려져서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남한테 이제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개인정보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그리고 남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획득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 없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가 돼서요. 엄격하게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프라이버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피싱 얘기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면은 어디에서 지하철을 타거나 어디에서 버스를 타거나 여러분이 위치 정보가 어떻게 해요? 추적이 가능하죠. 이 사람은 어떤 동네에 자주 가네 이런 거 알 수 있게 되죠. 이건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범위를 추적한다. 그런 경우는 이제 좋은 뭐라고 그러나 이제 좋은 이용의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또 이게 나쁜 방면으로 이용될 수가 있어서요. 문제점을 갖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남이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 과학 작품 등등 그거 만드느라고 그 사람이 노력한 대가를 우리가 무단히 불법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지식재산권이죠. 그렇죠? 당연히 지식재산권은 보호돼야 되고요. 이제 그림 보시는 거는 불법 복제 CD, 불법 영화 다운로드, 이런 문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문제인데, 특히 소프트웨어를 전공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그 장래 직업하고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 사례가 나와 있고요. DRM 얘기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킹, 바이러스 얘기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손쉬운 8가지 정보보호 실전 수칙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항상 이런 걸 염두에 두고요. 주위에서 실천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컴퓨터를 잘 보호할 수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성 코드 얘기가 있고요. 바이러스 얘기가 있고, 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악성 코드 검사 프로그램 얘기가 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사기, 이제 쇼핑몰, 쇼핑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요, 사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인터넷 사기 문제, 광고 스팸 공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네티켓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티켓, 사이버상의 네트워크상의 에티켓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프랑스 말로 티켓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 티켓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그룹이나 모임에서 통하는 에티켓을 알면 그 그룹이나 모임에 들어갈 티켓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상에서 네트워크상에서 지켜야 될 에티켓, 네티켓이 되는데 네티켓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 주장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좀 과도합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이 네티켓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네티켓
10가지 원칙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법 얘기가 있는데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법령 분류하고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전기통신사업법 83조, 통신비밀의 보호, 형법, 음화반포 등 성폭력 범죄,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이라는 법률에 70조 벌칙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윤리하고 관련된 기관은요, 이제 정부기관으로 지식경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기관으로 인터넷진흥원이 있고요. 진흥원에서 정보보호, 인터넷윤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국정보진흥원에서도요. 정보진흥원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니아라는 기관이죠. 그 다음에 검찰하고요. 경찰 쪽에도 사이버 범죄에 관련해서 이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과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이런 데가 있죠. 그죠? 네탄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윤리 제도로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심의를 합니다. 그렇죠? 분과위원회가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있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유해한 것을 표시하는 그런 제도죠. 그 다음에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용에 따라서요 등급을 정해서 이용자가 특히 이제 학부모들이 우리 집 아이가 인터넷 이용할 적에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청소년 권장 사이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반대로 가는 건데 아무튼 이 사이트는 내용이 좋으니 청소년들이 방문해서 많이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 청소년 권장 사이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그 전에 얘기 여러 가지 관련된 얘기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키사에 가면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마크 제도가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판단해주는 이런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죠. 그 다음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정보보호 그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인증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인증마크가 이렇게 주어지죠. 그렇죠? 보호제품 평가제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서명인증제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공인인증서 사용마크 부여한 그런 경우죠. 이제 키사라는 기관인데 지금은 인터넷진흥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더 조심해서 남을 배려해서 남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결론 삼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